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출석했던 남아프리카 개혁교회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강의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안 페이지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제가 중요한 부분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가 11개나 됩니다. 물론 제일 자주 흔하게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그리고 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프리칸스라고 네덜란드어를 쉽게 만든 언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옆에 바로 위에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죠. 그 국가는 공식 언어가 16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남아공 하면은 만델라도 생각나지만 만델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은 1948에서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까지 50년 이상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심각한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 개혁교회와 위그노들이 남아공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위그노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남아공 개혁교회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역사는 4기로 나누어집니다. 165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사람이 처음으로 남아공에 정착합니다. 그때가 1652년입니다. 그때부터 네덜란드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924년까지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도 대영제국 영연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켓, 럭비, 그리고 축구를 많이 영국 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영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네덜란드인들인 아프리카너의 지배를 94년 만델라까지 집권 때까지 받았고 지금은 만델라 집권 이후에 민주주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보시면 165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인 판 리비액이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남아공의 개혁교회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는 암스테르담 개혁교회의 하나의 지부였습니다. 암스테르담 개혁교회의 지부로서 1652년에 더치 리포엄드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치 리포엄드 처치는 이제 DR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남아공의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파입니다. 아마 한 1400 지역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공 개혁교회 가운데 최대 교파가 바로 DRC입니다. 그런데 이 더치 리포엄드 처치, 네덜란드 개혁교회죠. 그죠?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나중에는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 개혁교회와 단절합니다. 한 100년 지나서 관계를 단절하고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1857년에 백인과 흑인이 같은 교회당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백인들이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크라는 한 500ml 정도 되는 큰 잔을 한 15명이 같이 성찬식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기 때문에 백인이 마시고 흑인이 마시고 또 백인이 마시고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것을 백인들이 특별히 꺼려했습니다. 그때부터 백인, 흑인이 성찬식 예배 따로 드려야 한다. 백인 중에 약한 성도를 고려하여 이게 1857년의 일인데 이때부터 실제로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RC 교파가 혼혈인들을 위해서 DRMC라는 교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1881년입니다. 백인, 흑인, 혼혈 교인들을 따로 교파로 한 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위한 화랑개혁 교파를 따로 세우고 흑인들을 위한 화랑개혁 교파를 또 따로 세웁니다. 그래 이건 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매 교단들입니다. 혼혈인을 위한 교파, 흑인을 위한 교파, 인도인들을 위한 교파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모교회는 여전히 DRC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되겠습니다. 혼혈인들과 흑인들은 당연히 인종차별 정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데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벨하르 신앙고백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1619년에 도르트 신조, 도르트 총회 다음으로 처음으로 개혁교회에서 발표된 컨페션 신앙고백입니다. 그것이 벨하르 신앙고백이고 1982년 그리고 86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이고 이것만 혼혈인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 일치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도르츠, 벨직 이 세 개를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고백으로 벨하르 신앙고백을 이 혼혈인 개혁교파에서 DRMC에서 작성했습니다. 위그노들은 17세기 말에 남아공에 많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륜을 중심으로 케이프타운에 위그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 위그노들이 왜 남아공으로 왔냐면 역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남아공에 이주 올 때 위그노들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회사 직원으로 위그노들이 남아공으로 1698년까지 많이 이주했습니다. 위그노들은 케이프타운 그리고 그 옆에 또 신학교가 있는 스텔렌보시 그 중심으로 정착했는데 그래서 케이프타운과 스텔렌보시, 프랑슈크 같은 데는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위그노들이 또 포도를 거기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들이 네덜란드 계열 아프리카너들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위그노들이 위그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네덜란드인 아프리카너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너들이 만들었던 네덜란드 백인들이 만들었던 인종차별 정책에 위그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담하게 됩니다. 전체 네덜란드 계열의 아프리카너의 4분의 1이 위그노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성 두 또는 드로 시작되는 드빌리어스, 두란드, 뭐 이렇게 두토이, 뭐 이런 드와 두로 시작되는 성들이 주로 프랑스 성들인데 백인 가운데 한 24%가 바로 위그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들이 이제 아프리카너와 하나가 되어서 주로 학문적으로 뭘 연구했냐면은 칼빈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학생연합연맹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칼빈주의 위그노들의 칼빈주의 연구의 본거지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에 있는 약간 중북부에 있는 포츠프스룸입니다. 그래서 이 포츠프스룸 대학이 칼빈 연구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츠프스룸 대학교, 지금은 노스웨스트 대학인데 15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569년. 이때부터 칼빈 연구의 본거지가 포츠프스룸 대학이 되고 지금은 노스웨스트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또 나오는 저널이 course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direction. course라는 이 학문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인종차별적 칼빈주의 신학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인종차별적 칼빈주의 신학을 이 course라는 저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체스룸뿐만 아니라 사법 수도인 블룸폰테인의 프리스테이트 대학에서도 칼빈 협회, 칼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한 10년 전에 세계 칼빈 학회가 바로 이 블룸폰테인의 프리스테이트 대학에서 남아공에서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 가운데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를 적극 지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치 리폼드 처치 소속인 프레토리아 대학교의 두프리에, 그리고 포체스룸의 두토이, 그리고 DF 말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위근으로서 흑인들을 오랫동안 차별하고 신학적으로 흑인 인종차별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가장 대표적인 백인 위근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아공에서는 위근어들의 역할이 좀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유럽 쪽에서는 위근어들의 그 신앙과 정통과 생활의 순결, 교리, 이게 참 이렇게 칭송받는데, 남아공에서는 태생부터 회사 직원으로, 동인도 해서 회사 직원으로 갔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너들과 동화되는 바람에 칼빈주의 신학은 꽃피웠지만 사실은 이론에 그친 실제 사회를 치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이론에 그친 그런 칼빈주의 연구를 위건어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개혁교회 GKSA, Gereformeerde Kerk van Zuid-Afrika, GKSA입니다. 남아공에는 개혁교파가 몇 개 있습니다. 포체스룸 쪽에 가장 보수적인 개혁교파는 바로 남아프리카 남아공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아뿔도른 쪽에, 우리 박 교수님 공부하신 아뿔도른 쪽에 거기에 화란 기독개혁교회와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GKSA, 제가 한 5년 정도 출석했던 이 GKSA는 남아공 전체에 한 350개 정도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교파는 화란개혁교회 DRC인데 WC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텔렌보시 대학교, 프레토리아 대학교, 프리스테이트 대학교, 이 세 개 대학은 바로 이 DRC 소속이고 WC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뭐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런 강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학 교수 같은 경우에 성경의 영감성을 철저하게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WCC의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파가 DRC입니다. 여기서 이제 혼혈인, 흑인, 인도 자매 교파가 1880년경에 막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NHKA라고 Nederduitse Hervormde Kerk van Afrika라고 NHKA라는 교파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한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자적인 신학교는 없고 그냥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같이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전체에 한 7개 정도 지역교회로 구성된 가장 작은 개혁교파가 있는데, 그것이 자유개혁교회입니다. Vrij Gereformeerde Kerk입니다. 이것은 화란 31초 해방파 깜번 쪽과 자매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외에 두 번째로 큰 개혁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공의 화란개혁교회 DRC에서 만들었던 그 혼혈인 개혁교회 있죠. 그죠? 혼혈인, 흑백 혼혈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란 부삭이라고 아파르테이트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알란 부삭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파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합개혁교회입니다.
United Reformed Church입니다. 그 교회가 한 600개 정도의 교파가 있고 또 자기들만의 그 신학교가 한 2개 정도 프레토리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개혁교회, 화랑개혁교회, 또 다른 화랑개혁교회, 그리고 자유개혁교회, 그리고 연합개혁교회, 크게 한 5개의 개혁교파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보수적인가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자유개혁교회입니다. VGK, 자유개혁교회가 제일 보수적입니다. 여전히 자유개혁교회 성도들은 자녀를 여전히 한 4-5명은 기본적으로 낳고 개혁교회 그 전통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남아공 전체에 한 7교회밖에 규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개혁교회 GKSA가 2번째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DRC, NHKA 그리고 연합개혁교회는 다 이제 에큐메니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또 좀 진보적인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개혁교회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GKSA 남아공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South Africa 또는 GKSA를 부르는 이 교파 중심으로 보수적인 이 교파 중심으로 먼저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개혁교파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2교회가 하나로 합병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GKSA, 남아공 개혁교회는 세례교인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세례교회는 유아세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습, 원입교인은 정식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약 8만 명의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남아공 개혁교회 1857년경에 설립되었고 신학교는 1859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전, 여기서 잠시 역사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랑개혁교회 DRC가 남아공에 처음으로 1650년 시작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아공의 개혁교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57년경에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집니다. 왜 GKSA가 DRC로부터 분리됐냐면은 찬송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DRC 화랑개혁교회가 남아공에 정착해서 제일 처음에는 제네바 시편송을 계속 불렀는데 찬송가가 계속 들어옵니다. 예배 중에. 이때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남아공 개혁교회 포철스러운 대학 쪽이 됩니다. 그때가 1857년입니다. 찬송가 때문에 교파가 분열되었다. 시편송 이외의 다른 찬송은 우리가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교단 분리의 이유였습니다. 주일 예전은 이렇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그리고 인도자, 곧 설교자의 시편 121편 1, 2절 혹은 124편 8절 낭독, 그리고 설교자가 양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첫 번째 강복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찬송가, 제네바 시편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낭독합니다. 이건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조명을 위한 기도를 설교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봉독합니다. 교독하지 않습니다. 구약 및 신약 적어도 2구절을 설교 전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합니다. 헌상 봉헌하고 그 다음에 시편송 부르고 또 목회자가 설교자가 양손을 들고 복을 선언합니다. 강복 선언을 합니다. 이런 예전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오전 예배가 보통 한 10시 반입니다. 오전 예배 전에, 그리고 오후 예배 전에, 오후 예배는 보통 한 5시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친 후 오후 한 6시경에 장로와 집사가 당회로 모여 일시적인 방문자,
성찬 참여에 대한 논의를 하고 광고를 점검하며 주일 전체 상황을 되돌아보는 모임. 그러니까 집사 장로의 모임이 주일에 3번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좀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배 중 악기는 주로 파이프 오르간 혹은 트럼펫만 사용합니다. 아직도 피아노를 사용하는 GKSA 교회는 잘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주로 파이프 오르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천장이 좀 높죠, 그죠? 교회당 천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봐도 저게 개혁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보다도 더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아직도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매주 운영하지 않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등의 임시로 운영합니다. 우리처럼 주일 헌신 예배, 오후 헌신 예배는 없고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 예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오후 예배와 달리 오전 예배에서는 십계명 낭독을 합니다. 오후 예배는 십계명 낭독을 잘 하지 않고 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 설교를 합니다. 개혁교회 안에 아프리칸스 예배와 시간을 달리하여 영어 예배, 흑인이 사용하는 꼬사어, 줄루어 같은 흑인 언어로 예배를 시도하는 개혁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가 처음으로 출석하는 주일 예배 중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헌금, 수금, 구제, 차량 봉사, 그리고 성찬식의 분병 분자는 집사의 임무입니다. 장로가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연보는 주로 구제에 사용합니다. 한 번 예배에 헌금은 2번 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밖에 나갈 때 출입문 앞에 집사들이 서 있고 연보를 다시 합니다. 이 2번째 연보죠. 이것은 성경책 보급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광고 시간에 밝히고 그 용도에 따라 2번째 이 헌금을 집사들이 사용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의 교리교육, 캐티기즘을 위해서 교사들이 봉사합니다. 그리고 신방과 권징은 목사와 더불어 장로의 임무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주일학교가 있기도 있고 또 교리 공부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자율성이 많이 존중되기 때문에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사소하지만은 좀 특이점으로는 목사 가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성례식, 장례식 등등의 가운을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2명 이상의 목사가 공동으로 목회할 경우 설교는 오전, 저녁을 번갈아 가면서 2 목사가 하고 목회자 2명일 경우 교구를 2개로 나누어 한 2년에서 3년씩 번갈아 가면서 목양을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출석했던 센츄리온 리포먼드 처치는 교인들의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한 800명 정도 되는 개혁교회 중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 2분이었습니다. 지금은 3분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분 하다가 또 이제 분리 개척을 하고 그런 절차를 주로 밟습니다. 매주일 당번 장로 그리고 당번 집사가 있습니다. 그 주일 당번 장로, 당번 집사가 있죠. 그리고 예배 전후에 그 주일에 담당 장로가 설교자와 악수함으로써 교회가 설교자에게 말씀 사역을 위임함을 성도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주로 교회당 그 잔디 마당에서 티타임을 주로 하는데 이때 각 구역마다 베이크 시스트 구역 권찰이 있습니다. 권찰이 번갈아가면서 티타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남원 개혁교회 헌법은 도르트 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헌법이 한 70조인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56조에 보면 유아 세례는 가능한 빨리 스푸득 문틀럭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이 말이죠. 언약 백성이 모여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예배 중에 in the eredins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17장과 사도행전 8장을 근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1578년 도르트 총회의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남아공 개혁교회 안에서 성찬 시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던 센츄리온 개혁교회의 방식을 소개해보면 성찬상 중앙에 집례자가 서고 집례자 좌우의 의자를 대여섯 개씩 좌우에 각각 배치하고 성찬 시작 때 자원하는 성도가 그 의자에 목회자, 집례자 옆에 앉도록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큰 빵을 준비하여 집례자가 빵을 떼어 가시적으로 빵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설명합니다. 포도주 잔을 받는 즉시 마시지 않고 함께 기도하다가 집례자의 안내를 따라 성도가 동시에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다 받은 후에 동시에 함께 먹음으로써 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중후반으로 갈수록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는 밝은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2000년 전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잔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부활, 재림 이런 밝은 소망의 찬송 중심으로 많이 부르고 있어서 장례식 또는 추도식 분위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GKSA와 다른 DRC, 화랑개혁교회 교회법 2007년, 17년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찬은 최소 1년에 4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DRC는 교회가 한 1,300개 되고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당회가 성찬 전에 임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린 성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인지 세례 교인인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된 외부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DRC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닫힌 성찬, 세례 받은 입교한 닫힌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믿음으로써 인이 처진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원칙은 여전히 닫힌 성찬이고 또 유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배와 예전과 관련해서 이까지 살펴보고 이제 성경과 교육입니다. 남아공 개혁교회가 사용한 성경은 1933년 이전까지는 네덜란드 험정역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Statenvertaling Bijbel이었습니다. 1637년에 도르트 회의 있지 않습니까? 도르트 회의 다음에 번역된 험정역, 네덜란드 왕에게 바쳐졌던 그 성경을 남아공에서는 1933년까지 그대로 네덜란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험정역 성경이 1631년에 만들어졌는데 다수사본을 따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소문자 사본 있죠. 비잔틴 텍스트, 머조리티 텍스트, 소문자 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 이 험정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비평 사본을 따르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33년에 아프리카안스, 네덜란드어를 단순화시킨 언어가 아프리카안스입니다. 우리 영어만 봐도 I am, you are, he is, am, are, is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안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I is, you is, he i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통하거든요. 그죠? 네덜란드 문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프리카안스인데 그 언어로 1933년에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걸 O Afrikaans Vertaling이라고 부르고 1953년에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3년 판은 개정판인데 의역 중심으로 Dynamic Equivalence 의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1933년 판은 직역 성경이라면 83년은 의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헬라 성경을 다시 신약 번역했는데 다시 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성경 번역의 역사는 제가 원래 쓴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다수사본을 따랐던 네덜란드 험정역 성경을 그대로 따르다가 1933년에 직역 성경이 나왔다가 83년에 의역 성경이 나왔다가 2010년에 다시 직역으로 돌아갑니다. 문자적 번역, 의역 번역, 쉽게 한 의역 번역, 그 다음에 다시 문자적 번역. 계속해서 시계 추가 돌듯이 직역 갔다가 의역 갔다가 직역 갔다가 의역 갔다가 이런 분위기. 지금은 직역에 가까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3년은 아파르테헤이트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1983년 의역판에는 인종차별적 아파르테이트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성경 번역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인, 흑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따로 살도록 의도하셨다. 뭐 이런 뉘앙스가 성경 번역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신학의 반영이기 때문에 아파르테이트 신학이 1983년 번역에 적지 않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성경 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데이 스쿨, 주일 학교는 0에서 7학년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캐티키즘 클래스, 교리반은 8에서 11학년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8, 9, 10, 11 이렇게 배웁니다. 이 11, 이 말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죠. 여자 성도 또는 집사, 장로 등이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교리 공부반을 운영하고 적어도 꼭 고3 입교 전에 있는 그 학생들은 담임 목사가 직접 주중에 한번 불러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는 주일 저녁에 주로 합니다. 대체로 매주 하진 않고 격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가 올해 2월에 31조파 해방파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부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금 어떠냐 하니까 시편송 부르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별로 안 부르고 교리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는 작은 깜번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요즘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런 개혁교회의 모습을 31조파에서는 많이 좀 여성 목사 안수도 이번에 허용했지 않습니까? 많이 좀 자유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저도 2002년, 3년 그때 한 1년 조금 더 C11구역을 맡아서 장로로서 신방도 하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모이는 회의도 종종 있습니다. 장로는 무조건 구역장이죠. 장로는 구역장이고 장로는 미혼자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미혼자 있습니다. 결혼이 목사, 장로, 집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장로가 구역원의 특별한 형편을 보고하고 당회에 보고하고 군증을 하기 위해서 장로와 목사만 모이는 그런 당회가 주중에 종종 열립니다. 당회 시 목사는 장로들에게 시편송 뒷부분에 있는 헌법 조항을 이게 이제 도르트 헌법이죠. 교회 질서죠. 언급하며 군증을 당회 때마다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집사회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구제를 이렇게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주말이나 주일이 아닙니다. 주중 저녁에 장로 모임을 매주 한 번 모이거나 세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런 당회를 모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주로 모입니다. 공동회의는 없으며 대신 재정부가 있는데 재정부에서 재정보고를 예배 전에 1년에 한 2번 정도 시행합니다. 재정보고는 한 2번 정도. 정기 재직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시행되는 성찬이 있는 그 전주간에 저녁 시간에 구역장인 장로가 구역 신방을 합니다. 제가 맡았던 구역 C11구역은 한 8가정이었는데 성찬 전에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신방을 합니다. 신방하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신방이 어려운 구역의 경우 유능한 다른 구역의 장로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츄리온 리포먼드 처치 같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구역이 6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가 60명이 돼 말이죠. 장로 60명. 그래서 경험이 있는 장로가 신임 장로의 신방을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의 책정을 위해서 장로가 11월경에 구역원들을 신방하여 내년에 얼마 헌금할지 이렇게 물어보고 당회에 또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예산을 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새가족과 병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신방을 합니다. 일반적인 신방은 장로의 몫입니다. 교회당 꽃장식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일에 사용했던 그 작은 꽃, 그 장식은 생일 축하나 환자 신방 등의 목회자가 활용을 합니다. 우리처럼 계속 꽃을 예배당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꽃을 쓴다 이 광고로 밝히기도 합니다. 기타 모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4월, 5월 성천기념일 히멜파르트라고 부르죠. 어센션 성천기념일이나 10월 마지막 주 교회개혁 기념주일 등의 교단의 이웃 교회들과 함께 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천기념일은 무조건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 저녁에. 예전에는 이게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성천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저녁에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이때 주로 설교자는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때 신학교의 상황을 청취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입니다. 3년 과정의 BA 과정, 영국식이다 보니까 남아공은 대학 과정이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과정의 MDB를 마친 후, 그러니까 6년, 최소 6년을 공부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신학 전공 안 한 사람이 막바로 MDB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해야 MDB를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 6년입니다. 98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7년이었습니다. MDB가 4년이었는데 지금 1년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학생은 개교회에 소속되어 신학교수와 목회자로 구성된 위원회, 큐레이트의 지도를 한 달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MDB 졸업한 3학년 그 실습, 목회 실습을 지정된 교회에 가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 2학년, 3학년들이 설교 실습을 합니다. 설교 실습할 때 신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당에 주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설교 실습 과목입니다. 이때 신학교 교수 2명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당회가 모이죠. 그죠? 그때 신학교수 2명 그리고 설교했던 신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이걸 다 들은 같이 갔던 신학교수 2명이 설교 실습 점수를 그때 줍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와 신학 교육이 연계되어 있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겠다라는 선명한 표시라 할까요? 신학교에서 신학 설교 실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직접 가서 신대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교회마다 다른데 목요일 저녁에 노총각 노처녀 모임, 비정기적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결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월요일 오전에는 노인 노래학교 모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송, 시편, 그리고 건전한 가요, 민요 이런 것을 노인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소그룹 모임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1에서 2주에 한 번씩 주중에 다양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구역 모임은 정기적으로 없습니다. 구역장인 장로의 열심 정도에 따라 자주 모이는 그런 구역도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모이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친교 모임도 교회 잔디밭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1년에 한 4회 정도 되는데 성찬이 있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각각 싸온 그 도시락 반찬을 같이 내어놓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이제 한국 교회 이외는 잘 안 주는데 개혁교회에서도 성찬식 있는 주일은 자기들이 준비해서 같이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은 관을 교회당에 둔 채 목사의 집내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묘지에서는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관을 예배당 밖의 장례 차량에 둔 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이 말은 교통사고 났다든지 시신이 훼손되었을 때, 얼굴이 흉하게 되었을 때 관뚜껑을 열고 시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장례 차량에 관을 둔 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묘지에는 가까운 지인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인 이외의 교인들이 빈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은 예배당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연회는 초청받은 사람만 참석합니다. 목사, 신랑, 신부 그리고 증인의 부모가 혼인서약서에 서명합니다. 목사는 주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이 성립된 것을 관공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의 부모가 피로연 경비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피로연 중에서 비싼 포도주는 주로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 노회 총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KSA 말고 가장 큰 개혁교파인 DRC, 헌법 제9조, 목사의 직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뭐냐면 적절한 신방과 교인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을 강화하는 것. 신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목사의 5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치리와 권징입니다. 이걸 장로는 물론 집사와 더불어 시행했다. 이게 화랑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권징을 장로 집사의 협력 사역이다. 집사가 권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남아공의 네덜란드 교회는 이렇게 헌법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장로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집사와 장로의 임기는 주로 3년입니다. 3년. 칼빈 당시에는 1년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로 3년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는 3년 이후에 또 한 1, 2년 쉬고 당회가 다시 임명하면 다시 봉사하기 때문에 임직할 때마다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장로 집사의 그리고 목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는 당회에서 추천합니다. 당회에서 추천하여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당회가 집사 장로로 봉사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럼 한 2주 기일 주고 하겠다 하면 주일 오전 혹은 저녁 예배에 임직합니다. 저는 99년경에 이제 집사로 1년, 그리고 2002년경에 장로로 1년 할 때 주일 저녁에 그때 이제 임직받은 사람 한 대여섯 명 앞에 나와서 목사님은 시편송 뒤에 있는 그 집사 장로의 그 임무에 대해서 그 임직문이죠, 그죠? 이걸 쭉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답하고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축복송 부르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안에 집사 장로의 임직식이 끝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청빙이 좀 독특합니다. 이것도 교파마다 다른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 교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 교회 교단 목사의 이름을 써냅니다. 한 500명 성도가 자기 교단 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좋겠다라고 써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많이 언급된 3명으로 줄입니다. 간단하죠? 3명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최다 득표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청빙합니다.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이 거부하면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이렇게 하면 웬만큼 청빙이 됩니다. 청빙을 거부한 목사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재청빙은 하지 않습니다. 청빙받은 목사는 청빙서에 사인을 하고 주일에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임하는 주일 전 토요일 저녁에 전체 교인들과 상견례를 겸한 파티를 합니다. 제가 석가과정에 출석했던 포츠스름 북교회 목사님이 딸 학교 이렇게 라이더 태워주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청빙하는데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프타운 쪽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이번 주일에 이제 부임 설교는 항상 또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하지 않고 저녁에 하는데 그 부임하는 주일 바로 앞날 토요일 저녁에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상견례 합니다. 상견례. 가족도 소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임하는 주일 오전에는 다른 목사가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이웃교회 성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부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임 설교 때는 지역에 있는 이웃교회에서 많이 옵니다. 저 교회, 우리는 다 이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 교회에서 저기에 목자가 왔구나, 목사가 부임했구나 축하하고 또 설교 듣고 같이 예배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는 분기별로 1년에 주일 5회를 휴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일 5번 목사는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5번 중에 2회, 2번은 주중에는 사역하고 주일에만 쉽니다. 3회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일을 5번 설교하지 않고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사가 쉴 때는 은퇴 신학교수, 신학대학원생, 장로가 대신 설교합니다. 장로는 설교문을 대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목사는 한 5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목회자들과 함께 매주 설교에 관한 논의 및 교제를 위한 소모임을 가집니다. 월요일 같은데 이웃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 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없고 개교회가 분리 개척을 합니다. 아마 이때도 노회 허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 교단 총회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GKSA, 남원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 총회는 1월 둘째 주에 합니다. 기간은 1에서 2주입니다. 이때 다 해결이 안 되면은 특별 총회를 다시 특별한 사람들 모여서 다시 하기도 합니다. 노회만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교회가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총회 차원에서 알마낙이라는 연감을 발행합니다. 이 연감은 지역 교회들 전체에 보내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1년 큐티집입니다. 1년 큐티집. 짧은 큐티 할 수 있도록 A4 한 반 페이지가 하루 분량인데 365일 분량의 연감을 다 배포합니다. 주로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큐티집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깨르크 블라드 같은 월간지, 여성을 위한 월간지, 프로의 블라드 같은 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월간지, 남자, 여자, 청소년 이런 월간지가 계속해서 교단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KSA 남원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잠비아, 콩고 같은 아프리카 중부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을 무료로 6년 동안 교육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개혁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런 선교 정책을 펴는 것을 오래전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청빙과 임직과 장로의 임직은 개교회의 군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10명 세우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개교회의 군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교회에서 하지 노회 동안 하지는 않습니다. 약 5개에서 10개 교회로 구성된 시찰 클라시스, 시찰은 1년에 5회 정도 모여 개교회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11월경에 노회가 모입니다. 노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1월에 모입니다. 개교회가 개혁교회 법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대원 마지막 학년 신학생을 검증하고 선교, 대사회 봉사에 연합할 수 있도록 노회가 사역을 관장합니다. 시찰과 노회는 주중에 오후 6시경 식사와 경건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일체 편의사항은 회의가 열리는 교회 콜링 컨그리게이션에서 제공합니다. 노회 참여 경비는 시찰에서, 총회 참여 경비는 노회에서 제공합니다. GKSA는 한 300교회인데, 한 400교회인데 26개 시찰, 그리고 6개 노회로 구성됩니다. 시찰은 지역별로 주로 나누지만 가끔 해당 시찰의 이념에 동의하면 먼 지역의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 어떤 특정 노회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노회와 총회에 모든 목사가 참여하지 않고 개교회의 대표가 참여합니다. 목사, 장로 1인.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목사 1인, 장로 1인 이렇게 노회 총회가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사 1인, 장로 1인. 그러니까 교회 위에 교회가 없다라는 개혁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들의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내가, 사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사례는 개교회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출석했던 그 센츄리온 개혁교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사모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인데 MDB까지만 공부했습니다. MDB까지만. 목회학 석사. 그래서 사모님이 그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는 될 수 없죠.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가 지금 그 실천신학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의 목사님 사례만큼 사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기에 조금 어렵거나 그런 사역들, 여성 사역들, 이것은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똑같은 사례를 제공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는 사택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도시에는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주택 월 임대료를 목사 대신 지불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15년 이렇게 목회하면 주택 자금을 교회에서 계속 대어줬기 때문에 은퇴와 더불어서 집 한 채가 그냥 목사의 후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세금이 많죠. 신학 교수는 40% 세금을 납부합니다. 2012년,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012년 남원공 개혁교회 총회가 일종의 비상총회였습니다. 비상총회. 이러다가 우리 개혁교회 문 닫겠다. 교인 수는 급감하고 두 교회가 통폐합되고 모교회, 그 교회 모교회 상징적인 교회가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비상총회를 열었죠. 3년 만에 하는 총회인데, 그리고 남원공 연합 장로교회 UPCSA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돌아간다. 모든 신학교회도 이제는 선교적 교회, 제자화를 넘어서 각 성도를 선교사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해서 미셔널 처치를 공식 교회 목회 방향 그리고 신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또 다른 개혁교회인 NHKA 역시 2007년 68회 총회 그리고 2010년 69회 총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국적 적용입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남아공, 호주,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한 지역의 개혁교회가 그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온 개혁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국적 상황에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